안녕하세요. 한양대 경영대 김종욱 교수입니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과 사례들에 대해서, 적용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과 사례 기반 추론을 결합적으로 활용한 활용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텍스트 마이닝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적용 사례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경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들, 테이블 형태로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도큐멘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정에 의하면 기업의 중요 정보의 80%가 이런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비정형 중에는 텍스트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추출해서 그것을 구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고, 그러면 일단 특징들을 뽑아냈으니까 기존에 썼던 우리가 보통 데이터 마이닝, 구조적 데이터에 적용했던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접근 방법은 텍스트 자체를 텍스트파 분석해서 그것을 다루는 그런 활용이 있겠습니다. 즉 언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 텍스트의 의미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그 데이터로부터, 텍스트로부터 어떤 특징들을 추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드 어트리뷰트, 드라이브드 컬럼을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소라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주소라는 정보는 구조화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 적용하지 않고 빼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잘 살펴보면 그게 뭐 아파트인지 아닌지 또는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이런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면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거죠. 아파트 유무라든지 수도권 유무 이런 컬럼을 만들어서 주소 자체는 이제 이 컬럼을 만들어서 쓰고 삭제해버리고 이 컬럼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 분석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생 필드를 만드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보다 다른 목적으로도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원 원인 분석, 루트 코스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하고의 인터랙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객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그걸 이제 루트 코스라고 하죠. 근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성 분석, 센티멘트 아날리시스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주제라든지 대상, 상품, 서비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태도, 감정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문서 분집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을 유사한 주제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방법들도 그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아는 텍스트 분석 방법 중에는 이제 스펠 체커라든지 문법 체커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드 프로세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잘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정보를 활용한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트랜스레이션, 언어 번역기 같은 것도 이런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는 예가 되겠죠. 잘 아시는 구글 번역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 검색도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찾는 용어들을 찾아서 그 용어들을 갖고 있는 문서들을 반환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드 자동차에서는 어떤 자동차 단기 판매 예측을 위해서 검색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동차의 판매 수요 예측을 했던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자, 구글 트렌드 아마 잘 써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검색들을 사람들이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알고 싶은 용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제가 이 경우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렇게 네 개의 단어를 넣고 그거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비교해봐라 이렇게 한 거죠. 보시면은 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10 연경 지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좀 만만해진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계속 줄어왔다가 보시면 16년 이때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마이닝 같은 단어도 비슷하게 여기 그 빅데이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도리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씩이나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텀이라든지 주제에 대한 관심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지역 비교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네 가지 단어를 넣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단어의 비중이 더 크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가장 비율이 이 네 개 중에는 비율이 높은 단어는 이란 같은 경우가 데이터 마이닝 용어가 이 네 단어 중에는 가장 비중이 높게 검색이 된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색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는 예들을 보면 우리가 문서를 요약하는데 텍스트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내용이 많으면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워드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문서를 줄여서 요약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또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죠.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화하는 시스템이 있을 때, 대화형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사람하고 비슷하게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 관련해서는 뭐 지금까지 통과된 시스템이 한 4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분 정도 대화를 해보고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이렇게 식별을 해서 30% 이상의 사람이 기계와 사람을 혼동을 한다면 그 기계가 굉장히 사람처럼 대화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 뭐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대화형 시스템들,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요 알리자 같은 시스템이 MIT에서 만들었던 이 시스템이 굉장히 초기에 유명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성 분석이라는 분야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피니언 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그런 공개된 온라인 리뷰라든지 이런 공개된 정보 원천으로부터 어떤 브랜드라든지 제품 또는 인기 연예인 또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주가를 예측하는 그런 시도들까지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문장 내에 도큐멘트 내에 있는 단어들을 일단 정제를 하고요. 그 문장이 지칭하고 있는 관련된 주제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그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라든지 구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센티멘트를 파악을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파악할 수 있고 또는 보다 다범주로 예를 들어서 분노, 슬픔, 기쁨 이렇게 다범주로 또 감성을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감성을 도출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감성 분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감성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딕셔너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는 1980년대에 하버드에서 만든 그런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긍정, 부정 의미, 또 이게 강한 건지 약한 건지, 그러니까 강한 부정인지, 강한 긍정인지, 아니면 약한 부정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쁨, 고통, 뭐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단어 사전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딕셔너리 없이도 이런 감성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전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텍스트를 단어나 절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파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코퍼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코퍼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석하려는 문서들이 있으면 문서가 하나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문서들이 많이 있으면 이 전체 우리가 다루려는 문서의 전체를 코퍼스 이렇게 부릅니다. 코퍼스라는 뜻은 원래 바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종의 우리 문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문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퍼스라는 거는 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문서가 또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다루는 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은 훨씬 어렵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언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어마다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언어도 있고 또 다루기 어려운 언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효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들은 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close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게 오픈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멀다에 그렇죠? 멀지 않다, 가깝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게 과연 오픈인지 아니면 not far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아까 문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의 문서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센텐스라고 하고요. 또 센텐스를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단어들이 있겠죠. 한 문장 안에는 또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word라고도 부르고 또는 term이라고도 부릅니다. 단어를 word 또는 te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캐릭터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자들이 6개가 연속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서 안에서 문장 안에서 이런 단어들을 끊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끊을 때는 이제 공백이라든지 또는 컴마 같은 구두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단어와 단어를 잘라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문서를 다루는 방법을 보면 크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큰 스펙트럼에서 보면 두 개의 극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은 여기 백 오브 워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서를 다룰 때 하나의 문서를 그 문서가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집합론 수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우리가 set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원소를 갖는 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집합을 다룰 때는 AA, BC 이런 집합은 원래 아까 제가 적었던 A, B, C랑 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집합은 원소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만 가지고 정의가 되는 게 셋이고요. 백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은 A가 2개, B가 하나, C가 하나인 거죠. 이거는 A가 하나, B가 하나, C가 하나인 거죠. 즉 여기서 단어의 백 오브 워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서 안에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이 문서가 갖고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고 그 단어들이 몇 번 출현한다. 그 프리퀀시라고 하죠. 프리퀀시를 가지고 문서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이제 백 오브 워드 방식이 되겠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장들이 있으면 이 문장의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뭐지? 뭐 이렇게 충분히 실제로 이 문장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 내추럴 랭귀지 어프로치다, 프로세싱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 극단은 문장을 문서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려는 그런 접근법이 이 극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극단은 백 오브 워드 방식이고 이쪽 극단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오브 워드 방식은 간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루기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보시는 것 같이 단점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Man is fish하고 fish is man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백오브 워드 방식으로 다루면 이 문장은 man이라는 단어, is라는 단어, fish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는 문장으로 다뤄지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문장도 동일하게 백오브 워드 방식으로 표현하면 동일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즉, 이 두 문장이 같은 것처럼 백오브 워드 방식에서는 다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의미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백오브 워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의 한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다른 한 극단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어프로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세만틱이라고 합니다. 세만틱. 그래서 세만틱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ime flies like an arrow. 그렇죠? 그다음에 fruit flies like an banana입니다. 문장 구조로 보면 똑같은 문장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처음 거는 시간은 화살같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주어고 동사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문장의 뜻은 뭘까요? Fruit flies like a banana. 과일이 바나나처럼 날아간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fruit fly라는 초파리입니다. 그렇죠? 이 초파리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주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like가 동사인 거죠. 그래서 초파리가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형태로 보이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주어와 동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실제로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언어 자체가 그런 것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식별한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애매성이 있습니다. 여기 예가 하나 있는데요. The turkey is ready to eat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터키가 먹을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이거죠. 터키가 먹을 준비가 됐다. 야, 터키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요리를 잘 해놨으니까 이제 먹자. 그렇죠? 뭐 칼하고 포크를 갖고 와라. 이런 뜻인지 이런 의미인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터키를 주로 칠면조를 주로 이제 생스기빙 때 먹거든요. 그래서 생스기빙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기르고 있는 터키가 칠면조가 배고파서 지금 이제 밥때가 됐다 이런 뜻으로도 이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가 뭔지는 또 그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죠.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으로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톱워드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불용어 우리말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문서를 구분한다든지 문서를 분류한다든지 또는 문서를 군집한다든지 할 때 불필요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어들은 빼버립니다. 분석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용어가 되겠는데요. 영어로 보면 더나 and, of 이런 전치사들 이런 것들은 문장을 구분한다든지 문장의 주제를 찾는다든지 이럴 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톱워드들은 제거를 먼저 해주죠. 두 번째는 이제 스터밍이라고 해서 어간 추출 또는 어근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어가 있으면 여기 스터밍도 뒤에 보면 ing 같은 것들은 필요 없겠죠. 또 3인칭에 s를 붙이는 거라든지 과거형 ed를 붙인 것들 그러면 그게 뒤에 부분들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뒤에 부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라주는데 그것을 스터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있을 때 그중에 기본 단어 여기 같은 스텀만 되는 거죠. 그걸 베이스 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고 뒤에는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단어에서 그 어간만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작업도 거치겠습니다. 전처리 일부로 거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단어들을 백오브 워드 방식으로 다룰 때 한 단어의 출현을 가지고 다루는데요. 어떤 때는 두 개의 단어가 묶여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워드 페어 또는 구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락그룹 더 후 그러면 더도 이게 불형어로 다뤄지겠죠. 후도 불형어로 다뤄집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더 후 이렇게 묶여서 하나의 그룹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용어라고 하더라도 두 단어가 모두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다든지 그러면 이걸 버리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단어 페어가 의미가 있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을 우리 요 밑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그 통계적으로 두 단어가 확률적으로 옆에 올 확률이 있을 거고 그런 일반적인 확률보다 훨씬 높게 온다는 것은 두 단어가 같이 연결돼서 많이 쓰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두 단어가 같이 묶여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어들을 다룰 때 문장들의 모임을 코퍼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퍼스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떤 단어들은 이 많은 문서 중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단어들 같으면 굳이 우리가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이렇게 문서에 희귀하게 나오는 단어도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또 모든 문서에 나오는 단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빈번하게 출연하는 단어도 제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구분한다든지 문서를 그룹핑한다든지 할 때 의미 있는 단어들만 이렇게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딕셔너리라고도 부르고 또는 렉시콘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룰 단어들인 거죠. 단어들, 문서 분석에서 그런 것들을 렉시콘 또는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룰 때 보면 여기다 이제 동의어 같은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공사 고객 의견을 다루는 그런 프로젝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프라이트나 뭐 FL이나 FLT나 이게 다 프라이트를 의미니까 같은 걸로 다루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딕셔너리를 잘 만들어야 그 분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딕셔너리를 잘 만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서에서 문장을 찾고, 센텐스를 찾고, 센텐스에서 이제 워드를 추출해서 이 문서에 어떤 단어들이 몇 번이나 출연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또는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문서, 단어라는 것을 다루려면, 컴퓨터한테 다루게 하려면 결국 이런 것들을 숫자로 바꿔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텀 도큐멘트 문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예, 이쪽에 도큐멘트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행의 도큐멘트가 오고요. 도큐멘트 1, 2, 3에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열에 컬럼이 오는 거죠. 열에 그 텀이 오는 겁니다. 단어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단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 쉽게는 이 문서, 첫 번째 문서에 이 단어는 한 번 나오고 이 단어는 안 나오고 이 단어는 두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을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철자 수정, 틀린 철자도 수정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나 불용어 제거하고 어감 추출하고 동의어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걸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로 할 수도 있고 그 숫자가 아니라 다른 정보들로 이런 테이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문서에 이 단어가 나오면 1 아니면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운트 몇 번 출연했는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라고 해서 많이 출연하는 단어들은 사실은 여러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서 안에 어떤 단어가 한 번씩 나왔더라도 적은 문서에 나왔던 단어를 더 웨이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문서에 나오면 점수가 낮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전체 문서 중에 몇 개나 이 단어가 나왔는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이 딱 한 번만 나왔으면 1이고요. 두 문서에 나왔으면 2분의 1이고 문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점수가 작아지겠죠. 실제로는 이제 요 밑에 있는 나누고 로그를 씌워서 전체 문서가 분자에 오고 그 다음에 해당 용어를 포함하는 문서를 분모해 오는 이런 식으로 로그를 씌워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에다 점수를 줄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TF, IDF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도큐멘트가 있고 텀이 있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이슈인데요. 내 문서에서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높게 주는 거죠. 높게 주고 그 다음에 전체에서 많이 나온 문서들은 점수를 조려 낮게 주고 그래서 이거를 결합해서 점수를 주는 방법이 텀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 매트릭스를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이렇게 문서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결국 전처리 과정을 끝낸 다음에 이런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또는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이게 문서들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특징으로 해서 이런 문서를 표현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 구조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구조화는 할 수 있는데 이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의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문서 코퍼스가 커지면, 그러니까 문서들의 집합이 커지면 이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다루기가 또 어렵습니다. 피처들이 인풋 베리어블 수가 굉장히 늘어난 꼴이 되니까 굉장히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그냥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모델에 넣지 않고 차원 축소를 합니다. 차원 축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원 축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입값 분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라는 방법도 있고, 주성분 분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나리시스라고 해서 일종의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LSI라는 방법도 잠재 의미 색인이라고 해서 일종의 차원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들을 쭉 이렇게 차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어가 뭐 5만 개 있었다. 우리 도큐멘트 셋에는 5만 개 차원이 있던 거를 뭐 예를 들어서 50개로 줄인다든지 또는 200개로 줄인다든지 뭐 1000개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차원을 축소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분석 기법들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텍스트 마이닝과 사례 기반 추론의 결합적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례에서는 뉴스의 주제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신문 기사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일종의 키워드들을 이렇게 달아놓는 거죠, 몇 개를.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달아놓으면 이걸 이용해서 검색에 활용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달아놓습니다.
뭐 태그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태그의 수는 사실은 그 기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간단한 분류 문제는 아니고 훨씬 복잡한 분류 문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는 분류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키워드, 그러니까 기사를 잘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예에서는 보면 6가지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 산업, 시장, 상품, 지역,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축구 기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축구고, 그렇죠? 손흥민이고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달아놓는데 여기서는 지금 6개 분야에 대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코드는 그러니까 태그로 달 수 있는 키워드는 361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6개의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게 그런 키워드가 28개, 산업이 좀 많네요. 112개, 시장 부분은 몇 개 안 되고 상품이 21개, 지역이 많습니다. 121개, 그다음에 이제 대상이 서브젝트가 70개고 그 코드들을 갖는 문서의 수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발생 빈도도 보면 지역 같은 경우가 제일 높고 산업이 그다음이고 시장 부분이 키워드 숫자는 적지만 발생 빈도는 꽤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멀티 코드가 이제 뉴스마다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일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기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태그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사가 온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기사가 왔는데 이거는 이 태그들이 안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얘한테 어떤 태그들을 달아주면 좋을까? 이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MBR, 그러니까 메모리 베이스드 리즈닝 또는 CBR,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사례 기반 추론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훈련 데이터 집합을 선정하고 우리가 MBR에서 핵심적인 2가지는 뭐냐면 거리 함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 과거 사례 중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뽑아내서 그것을 새로운 케이스에 적용하는 게 MBR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요. 먼저 새로운 케이스가 있을 때 과거의 케이스 베이스 중에 그렇죠?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리얼리스트 네이버후드를 K 개수도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3이다 그럼 3개를 비슷한 걸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답들 가지고 어떻게 결합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줄 거냐. 이게 이제 결합 함수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MBR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훈련 집합의 경우는 한 5만 개 가까운 기사가 있었다는 거죠. 49,652개의 뉴스 기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출처로부터 온 3개월 동안의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사 아티클에는 평균 2,7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코드가 평균적으로는 8개 정도의 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MBR을 적용하기 위해서 거리 함수를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서 간의 거리가 되겠죠. 기사 간에, 그렇죠? 신문 기사 간에 그럼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A라는 기사보다 B라는 기사랑 가까운가 A라는 기사가 더 가까운지 이것들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건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 이름을 거리 함수를 렐러번스 피드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보면은 결국은 이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비교하는 일종의 백오브 워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렐러번스 피드백 점수가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티클이 있으면 아티클에서 불용어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 중에 368개의 단어들이 불용어로 제거가 됐다. 또 흔하게 쓰이는 단어 20%를 제거를 했습니다. 항상 나오는 단어, 불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문서에 나오는 단어들 20%를 제거를 한 거죠. 그걸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단어들, 그러니까 불용어와 프리컨틀리하게 나오는 단어들 제거한 단어를 여기서 서처러블 텀이라고 해서 일종의 사전을 만든 거죠. 딕셔너리를 우리가 관심 있는 단어들을 사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각 단어마다 웨이트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중치를 줬는데 빈도에 반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출연 횟수에 반비례해서 5번 나왔다 그러면 5분의 1인 거죠. A 점수는. 이건 100번 나왔다. 100개 문서에서 나왔다 그러면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에다가 서처러블 텀 딕셔너리에다가 이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든지 뉴멕시코 같이 두 글자 쌍이 의미를 갖는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두 문서 간의 거리를 재느냐 하는 건데요. 여기 거리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두 도큐멘트 A와 B의 거리는 1-AB의 스코어 나누기 AA의 스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 스코어가 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스코어가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라는 문서가 있고 여기 B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문서에서 나온 서처러블 텀들이 있겠죠. A 문서에. 그리고 그것에 서처러블 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문서에 또 나온 서처러블 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앞서서 서처러블 텀, 전체에 대한 서처러블 텀을 딕셔너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텀들이 있고 거기다는 뭐가 있냐면 각 텀이 얼마나 자주 출연했는지에 반비례해서 각 텀의 웨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서를 이렇게 구해 놓고요. 문서에 대한 서처러블 텀을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나온 것들을 여기다 리스트를 해놓고 B의 경우도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이 문서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여기 웨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갖다 점수를 써준 겁니다. 이 점수들, 웨이트들을 써준 거고요. 그러면 스코어 A, B라는 건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이 두 문서, A와 B 두 문서에 공통으로 포함된 서처러블 텀들이 있죠. 있겠죠.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그 서처러블 텀들의 요 가중치들을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A의 스코어는 뭐가 될까요? 나와 나의 서처러블 텀의 교집합이니까 뭐 이거 전체가 되겠죠. 요 모든 텀의 교집합의 요 점수니까 여기 있는 가중치 점수를 다 합친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문서와 이 문서가
완전히 이그젝트하게 서처러블 텀이 같다면 요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죠? 만약에 하나도 같은 서처러블 텀을 하나도 같은 서처러블 텀하고 있지 않다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0과 1 사이가 된다. 그러니까 문서가 유사한 서처러블 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1이 가까워지고요. 그 얘기는 1-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거리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도리어 두 문서가 하나도 공통의 서처러블 텀을 갖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 값이 0이 되니까 거리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간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렐러번트 피드백, 렐러번스 피드백 스쿼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하여간 도큐멘트들, 아티클 간의 거리를 이렇게 여기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앞에서 이제 기사가 있고 새로운 기사가 나왔고 과거에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이게 사례 기반이죠. 케이스 베이스가 되는데 이 문서와 가까운 거 K를 뭐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이제 이 도큐멘트들, 아티클 중에 가까운 거 4개를 찾아주는 거는 디스턴스 펑션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많은 문서가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거 4개를 찾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가 선발이 됐다. 얘네들이 가깝다고 선발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태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각 태그들을 평균 8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태그들을 조합해서 얘한테 태그를 어떻게 달 거냐 하는 게 바로 결합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번 과정을 보죠. 자, 지금 우리가 K를 4로 해서 이웃이 4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웃이 4개 나왔고 이 문서와 거리가 있겠죠. 이게 거리라고 하죠. 거리는 0과 1 사이의 값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도큐멘트가 제일 가깝고요. 네 번째 게 뭐 4개 중에는 제일 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아까 봤지만 0에서 1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웨이트는 거꾸로 1에서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가중치가 제일 높아졌죠. 요 값을 1에서 뺀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티클이 갖고 있는 코드들입니다. 여기 R은 지역 코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개가 유사한 아티클로 뽑혔고, 보니까 여기 FE라는, R-FE라는 거는 4개에 다 있으니까 얘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넣어줄 거냐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여기서 결정했는지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도큐멘트 이웃 1은, 아티클 1은 이 3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아까는 로에 아티클이 있었는데, 이번엔 컬럼에다가 아티클을 놓고 또 코드들을 이렇게 나눠서 넣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서에 있는, 그렇죠? 첫 번째 문서에 있는 키워드들은 요 점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서에 있는 키워드들에는 요 점수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3개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FE, JA, CA니까 FE, JA, CA니까 여기까지 있고 요건 없습니다. 요건 없고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MI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테이블이 틀린 건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이렇게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키워드들의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합친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계점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인계점을 1이라고 하면 점수가 높은 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FE 선택이 될 거고요.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택이 되는 거죠. 얘는 0.9니까 1을 못 넘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3개가 선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사가 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기사의 그 키워드들 또는 코드를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MBR을 통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보면 이웃의 수를 그럼 몇으로 할까 해서 하나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했다는 거고요. 이웃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부여된 코드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로 요거를 성능을 평가한 거에 대한 또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의 기사를 추려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든 거죠. 사람들 한테 전문 편집자들한테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답으로 보고 그럼 얼마나 맞췄느냐 하는 걸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BR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메모리 베이스 리딩 방법으로 한 결과가 성능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럼 이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집자들이 부여한 코드, 일반 편집인들이 부여한 코드들은 얼마나 맞는지를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에 포함된 코드인데, 그러니까 전문 패널이 이런 코드, 이 코드 A, B, C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정답을 준 거죠. 그런데 이 MBR이 부여를 위해서 A, B까지는 했는데 C는 못하고 D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 B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코드가 지금 요만큼인데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 중에서 80%는 맞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건 빼뜨렸죠. 그렇죠? C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넣은 거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MBR이고 이게 인간 편집자들한테 시켜봤더니 인간 편집자들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좀 더 잘하더라 이런 건데 그래도 중급 정도 초급보다는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을 보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의 정확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럴 때 쓰는 게 리콜과 프리시전을 가지고 코드가 얼마나 잘 매겨졌는지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는 거죠. 재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정답 중에 몇 개나 맞췄느냐 하는 거죠. 정답 중에 정답이 이건데 그 중에서 몇 개나 맞췄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80점이 되겠죠. 사람 같은 경우는 정답 중에 88%가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리콜입니다. 정답 중에 몇 개나 맞췄느냐. 그래서 MBL이 정답 중에 맞힌 수가 분자고요. 분모에는 정답 코드의 수가 오면 되겠죠. 프리시전은 뭐죠? 프리시전은
모델이 정답이라고 한 것 중에서 몇 개가 실제로 정답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정답이라고 한 게 이만큼이죠. 여기서 보면 108%에 해당하는 게 정답인데 그 중에서 맞춘 거는 80이니까 108분의 80이 되겠고요. 사람의 경우는 요게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115분의 8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델이 할당한 것 중에 몇 개나 맞았느냐 하는 게 이제 프리시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프리시전과 리콜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리콜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뽑을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주머니에 정답이 2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뽑아라 이런 거죠. 그런데 뽑았더니 얘가 뽑으라고 그랬더니 3개를 뽑았는데 2개를 맞게 뽑고 하나는 엉뚱한 걸 갖고 왔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리콜은 뭡니까? 리콜은 정답 중에 몇 개나 뽑았느냐? 그러니까 50%가 되겠고요. 프리시전은 얘가 정답이라고 뽑은 것 중에 맞은 거니까 66.7%가 되겠죠. 자, 그러면 리콜을 100%로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걸 다 끊어집어내면 되겠죠. 그렇죠? 다 끊어내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리콜은 뭐였죠? 리콜은 이 2개를 다 뽑았으니까 그렇죠? 100점입니다. 100%입니다. 리콜은 죄송합니다. 100%고 프리시전은 정답이라고 한 것 중에 3개 중에 2개가 맞았으니까 66.7%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리콜을 높이려면 여기 있는 걸 다 뽑으면 리콜은 100%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프리시전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2개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래서 프리시전을 높이고 싶으면 정말 자신 있는 것만 몇 개만 뽑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개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뭐 얘가 정확도, 재현도와 정확도를 계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코드를 100%딱 맞추면 이거는 재현도 정확도가 100%가 되겠고요. 정확한 코드가 이렇게 4개였는데 2개만 맞추면 그렇죠? 재현도는 정답 중에 2개만 맞췄으니까 50%, 그다음에 정확도는 얘기한 건 다 맞았으니까 프리시전은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림에서 나왔던 그 그림의 리콜과 프리시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끝내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MBL이라는 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 카테고리를 부여하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텍스트 데이터인데도 우리가 MBR을 적용하는 것들이 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텍스트 마이닝의 적용 사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를 볼 텐데요. 구글 두플렉스라는 걸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Q&A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두플렉스 아마 동영상은 수업 듣는 친구 중에도 이미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종의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제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화를 해서 예약을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예가 되겠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As I said earlier, our vision for our assistant is to help you get things done. It turns out a big part of getting things done is making a phone call. You may want to get an oil change schedule, maybe call a plumber in the middle of the week, or even schedule a haircut appointment. You know, we are working hard to help users through those moments. We want to connect users to businesses in a good way. Businesses actually rely a lot on this, but even in the US, 60% of small businesses don't have an online booking system set up. We think AI can help with this problem. So let's go back to this example.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r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Mm-hmm.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That was a real call you just heard. The amazing thing is the assistant can actually understand the nuances of conversation. We've been working on this technology for many years. It's called Google Duplex. It brings together all our investments over the years i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deep learning, text-to-speech. By the way, when we are done, the assistant can give you a confirmation notification saying your appointment has been taken care of.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 want to call a restaurant, but maybe it's a small restaurant which is not easily available to book online. The call actually goes a bit differently than expected. So take a listen. Can I hear you? Hi,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Wednesday the 7th. For 7 people? It's for 4 people. 4 people? When? Today? Next Wednesday at 6 p.m. Oh, actually we reserve for upper 5 people. For 4 people you can come. How long is the wait usually to be seated? For when, tomorrow or weekday or? For next Wednesday, the 7th. Oh, no, it's not too busy. You can come for 4 people, okay? Oh, I gotcha. Thanks. Bye-bye. Again, that was a real call. We have many of these examples where the calls quite don't go as expected.
but the assistant understands the context and nuance. It knew to ask for wait times in this case and handle the interaction gracefully. 예,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로는 Q&A 시스템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것도 유사한 대회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AI 언어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AI 시스템들의 국어 언어 능력을 평가했던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동영상도 여러분 보시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첫 AI용 언어 능력 시험이 열렸습니다. 어떤 시험이냐고요? 수능 언어 평가와 비슷한데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말 그대로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예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네이버, 카카오, RMBC 등 15개 팀의 AI 프로그램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시험 방식은 이렇습니다. AI 프로그램은 사전에 수만 개의 한국어 문장을 학습시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에 대한 설명 질문을 학습시킨 뒤에 실제 시험에서는 운수 좋은 날에서 김첨지의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은 뭘까요? 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어휘와 구문도 변형되고 논리적 추론도 필요한데요. 핵심은 문맥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 약 10분 동안 3,898개의 질문에 답해야 하고요. 참고로 모두 주관식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3위, 네이버가 2위, 대망의 1위는 익명으로 참가한 AI 프로그램이 차지했습니다. 무려 94.08점. 성인 수준의 언어 능력이 91.2점이니까 사람보다 높은 셈이죠. 해외 AI 평가에서는 구글 프로그램이 1위를 차지했고요. AI 프로그램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시험의 난이도도 앞으로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철강업체 SPS에서는요. 회사 인사관리에 신입사원들의 속마음을 읽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관식 질문들에 대한 직원들의 답변을 분석해서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거죠. 자, 동영상 잘 보셨어요? 앞서 본 동영상에서 그런 지문을 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답을, 문제에 대한 답을 맞히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근간에는 전위학습이라는 딥러닝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트랜스퍼 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훈련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훈련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과거에 이상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썼던 학습했던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추가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위학습 방법들이 언어학습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그 교과서만 잘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책들을 많이 읽어놔야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분류한다든지 문장을 분집하기 하는 태스크를 하기 전에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문장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학습으로 사전 모델,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것에 추가로 해서 특정 문제에 적합한 추가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프로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2018년에 발표한 BERT가 있습니다.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 for Language Understanding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언어 학습을 시켜놓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델을 가져다가 내가 특정한 문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센티멘트 아나리시스 하는 거라든지 Q&A라든지 이런 거에 추가 학습을 시켜서 그걸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국어 언어 능력 시험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로 된 것 중에 유명한 거는 여기 스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탠퍼드 퀘스천 앤 앤서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드 1, 스코어드 2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지문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에 있고 이 지문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여기 있는 지문은 여기 보면 마르코 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방경문호에 있었던 마르코 폴로 스토리가 쭉 나오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을 서양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 여기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정말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갔다 와서 이걸 썼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생각에 중국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내용들이 난리지가 실제로 그가 간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페르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트레이더들하고 를 통해서 들은 얘기들을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폴로가 실제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알았다고 그 정보들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했다고 의심하는가 하고요. 그 답은 페르시안 트레이더들의 접촉을 통해서다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경우는요, 이 지문을 가지고는 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 없음 이렇게 답을 해야 또 맞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이제 스코어드 데이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리더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EM이라는 게 이젝트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F1 스코어라는 게 잘 아시는 프리시즌과 리콜을 결합해서 만든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EM 기준으로 86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등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90점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어 지문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답을 하는 것도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 하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스코어드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쭉 보고 있는 건데요. 시계열적으로 보시면 여기 2018년에 버트가 나오면서 점프를 하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는 버트를 조금 라이트하게 만든 버전인데요. 그런 것들이 작동을 잘해서 보면 지금 90점을 넘긴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Q&A 시스템에도 이런 텍스트 마이닝 기술들이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각하는 챗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화 전화 서비스 이런 것들에도 많이 잘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텍스트 데이터에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언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언어 처리를 해서 어떤 구조화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는 기법이 되겠고 텍스트 마이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서를 이해한다든지 요약한다든지 분류한다든지 또는 분집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트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활용 분야로는 우리가 감성 분석이라든지 오피니언 마이닝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중에 한 극단은 이제 백 오브 워드 방식. 그래서 한 문서에 어떤 단어가 몇 번이나 출연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뭐 형태소 분석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을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의미를 파악하려는 자연어 처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 오브 워드 방식은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절차를 보면 먼저 불용어라든지 자주 출연하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 제거하고 스터밍이라는 어간 추출을 하고 동의어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전 처리가 끝나면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또는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구조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원 축소 같은 것들을 적용한 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그런 분석 기법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텍스트 마이닝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실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3개의 주제를 다룰 건데요. 텍스트 전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분류에 대한 실습, 그 다음에 토픽 모델링에 대한 실습, 이 3가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은 텍스트 전 처리에 대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할 때 보통 이제 불용어를 처리한다든지 스터버드를 추출한다든지 이런 전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키지가 NLTK라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센텐스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문서 안에 여러 개의 문장들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그 문서 안에 있는 문장들을 끊어주는 겁니다.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센텐스 언더바 토크나이저라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가 이 NLTK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온 거고요. 여기 텍스트 언더바 샘플 예시로 그냥 문장을 여러 개 있는 문장을 도큐멘트를 하나 만든 거고요. 텍스트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센텐스 토크나이저를 호출을 해서 보시면 이 텍스트 언더바 샘플을 텍스트 인자 값으로 주고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센텐시스에 받았죠. 그 다음에 센텐시스의 타입이 뭔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센텐시스를 출력하는 것까지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스파이더에서 한번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임포트를 먼저 했고요. 임포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언더바 샘플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언더바 샘플이 지금 보면 문자열입니다. 긴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문자열에다가 여기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센텐스 언더바 토크나이저를 실행을 해서 토큰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센텐시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이 문장 텍스트 안에는 문장이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로 해서 3개의 문장으로 잘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타입을 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리스트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 보셨듯이 리스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길이는 3이죠. 문장이 3개, 센텐스가 3개가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걸 프린트해라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것들이 리스트니까요. 리스트 3개의 문장들이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도큐멘트가 있을 때 이거를 센텐스로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센텐스가 된 다음에는 그거를 단어로 또 토커나이징 합니다. 그 단어로 나누는 함수가 word 언더바 토커나이저라는 함수가 역시 NLTK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센텐스 한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를 워드 토커나이저 하고 이 센텐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워드로 나눠져서 들어가겠죠. 워드들로 나눠져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랭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로 워드를 한번 출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에서 보시죠. 자, 그래서 워드 토커나이저를 임포트를 먼저 했고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텐스를 이렇게 할당을 했죠. 센텐스를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그러면 센텐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은 새로 할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언더바 토커나이저를 하는 거죠. 센텐스를 인풋으로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워드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워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리스트가 됐죠. 그래서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워드 보시면 센텐스 보시면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여기 더 매트릭스, is, everywhere, each 이렇게 다 단어들로 끊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컴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here, even, in the room까지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들로 끊어주는 그런 토커나이저가 워드 언더바 토커나이저를 써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합쳐서 한 문장이 있을 때, 한 텍스트가 있을 때 그거를 센텐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워드로 다시 나누고 하는 것들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개의 함수가 다 필요하겠죠. 워드 언더바 토커나이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센텐스 언더바 토커나이저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한 겁니다. 함수 이름을 토커나이저 언더바 텍스트라는 이름의 함수고 인풋은 텍스트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받은 텍스트를 가지고 센텐스 토커나이저를 실행해서 센텐스로 나눕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봤듯이 리스트 형태로 센텐스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센텐스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포문입니다. 이 중에 센텐스에 있는 센텐스들에 대해서 워드 토커나이저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센텐스별로 적용해서 그거를 워드 언더바 토큰스에 놓고 그 결과를 토큰 언더바 토큰스로 반환하는 워드 토큰들로 나눠서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우리 앞서서 봤던 그 텍스트 언더바 샘플을 한번 토큰으로 워드 토큰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든 여기 토커나이저 언더바 텍스트를 호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에 타입하고 랭스 그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는 건데요. 실제로 한번 스파이더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함수를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었고요. 지금 만들어서 이거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워드 토커나이저 언더바 텍스트 언더바 샘플을 넣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워드 언더바 토큰스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고요. 이 구조는 원소가 3개짜리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3개 있었기 때문에 3개짜리 리스트고요. 그 안에 각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또 리스트 형태로 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게 또 하나의 리스트인 거죠. 요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타입을 출력해 보면 리스트로 나올 거고요. 원소의 개수는 3개고 실제로 워드 언더바 토큰스라면 제가 여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시면 프린트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센텐스로 다시 단어로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톱워드를 제거를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용어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용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듯이 일단 다운로드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스톱워드를 다운로드를 하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kltk corpus 아래 스톱워드 안에 워드를 잉글리시로 지금 쓰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불영어 셋을 갖다 쓸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고요. 이렇게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 179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랭이라는 함수죠. 길이. 요 안에 단어가 실제로 179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단어 중에 요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는 한 거는 뭐냐면 여기 갖고 온 거에 앞에서 20개만 끊어서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불영어, 영어 불영어가 보면 I부터 시작해서 I, me, my 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20개만 일단 출력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제가 영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다운로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NLTK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코퍼스에서 보면 179개가 있고 20개만 보겠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포함이 된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톱워드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톱워드에다가는 요 앞에서 보신 그 NLTK 밑에 있는 영어 스톱워드들을 갖다 놨고요. 이게 실제로 이걸 실행해 보시면 스톱워드가 여기 생겼을 텐데요. 스톱워드가
여기 생겼죠? 그러면 이게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79개의 단어들, 이게 이제 불용 처리할 단어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죠. 179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단어들을 문장에서 선뽑힌 단어에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문을 돌리고 있는데요. 포문을 워드 토컨스에 있는 센텐스.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텍스트를 센텐스로 일단 나누고, 그렇죠? 아까 예에서는 3개의 센텐스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단어들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가 또 리스트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3번 돌리겠죠. 우리 앞에 거를 돌리면 그러면 이제 요 워드 센텐스에 있는 첫 문장에 대해서 요 센텐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요 리스트를 가지고 요 포문을 일단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드 워드에서 이제 필터링 된 단어들이 일단은 빈 리스트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단어별로 이제 한 번씩 하면 되겠죠.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포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 단어에 대해서 뭐라냐면 일단 단어를 소문자로 바꿉니다. 대문자로 된 것들은 다 소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아까 스톱워드들이 다 소문자 기준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일단 바꾸고요. 만약에 이 단어가 소문자로 바꾼 단어가 이 스톱워즈 아까 170개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요 필터드 워즈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필터드 워드를 빈 걸로 만들어 놓고 이 단어 봤더니 스톱워즈 없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요거 봤더니 이건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넣는 거죠. 그렇죠? 이품은 조건. 그 다음에 거는 없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돌리면 이게 필터드 워드에 필터링된 워드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어펜드 한 다음에 그거를 또 all tokens.append에서 여기 보시면 요 폼은 들어가기 전에 빈 또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 한 번 끝나고 이게 리스트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요. 결국은 요 최종 결과도 리스트인데 그게 원소가 3개를 갖는 리스트인데 요 필터링된 단어들만 갖는 리스트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하는 건데요. 한번 실제로 스파이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ll tokens를 일단 널 리스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포문을 돌리고 나면 그게 반복이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제 all tokens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all tokens가 있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시면 아까 단어들이 있었고요. 그게 단어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것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단어들이 있었고 그것 중에서 이제 불용어를 제거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터밍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밍은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터밍하고 네메이티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품사까지 고려를 해서 제거를 앞에 어근 추출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스터밍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스터밍 할 때 쓰는 게 여기서는 예제로 랭캐스터 스태머를 쓸 텐데요. 요거는 KLTK 밑에 스텀 모듈 밑에 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랭캐스터 스태머라는 게 있고요. 이걸 쓰려면 일단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태머라는 이름으로 랭캐스터 스태머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일단 만들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스터머.지금 실제로 한번 이거 실행해 본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스태머 클래스의 메서드 중에 스템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거기다 워킹을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실제로 넣은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워크.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죠. 두 번째 워크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잘 자릅니다. 워크. 세 번째 워크들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보면 잘 자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태머에다가 어뮤징, 어뮤지드 이렇게 3개를 넣은 거죠. 그래도 보니까 잘 자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피어, 해피스트 이렇게 넣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해피가 나오면 되는데 처음 거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는 잘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에서는 펜시하고 펜시스트를 넣었는데 이것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더에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여기서 랭캐스터 스태머 클래스를 임포트했고요.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이 문장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해보면 프린트해보면 워크에서 제대로 잘 어건 추출을 했고요. 어건 추출했고 이것도 잘 했는데 세 번째 실행을 해보면 이거는 잘 못하더라. 네 번째도 잘 못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스터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 아까 스태머 말고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드넷 네머티저라는 그 클래스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 인스턴스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메서드로 네머타이저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까는 그냥 단어만 줬는데 이 경우는 여기다가 V 이렇게 준 건 뭐냐면 이거의 품사가 동사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동사다. 이거는 해서 해피어는 형용사다. A를 준 거든요. 이렇게 주면 이 경우는 해보시면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해피스트 이런 거 잘 못 찾았는데 잘 추출을 못했는데 이 경우는 이 정도를 가지고 제대로 잘 분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기 임포트 했고요. 클래스 임포트 했고 오브젝트 인스턴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개씩 줬는데요. 어뮤지 3개네요. 저번 거는 3개를 줬는데 여기는 품사까지 같이 이렇게 준 거죠.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 빨간불 들어온 건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됐고요. 두 번째 해피어 또 잘 했고 세 번째
이것도 보니까 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스토밍을 할 수 있다. 이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파이썬에서 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NLTK 모듈을 써서 패키지를 써서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텍스트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제로 사용할 것은 20개 뉴스그룹 분류에 대한 건데요. 이 데이터셋은 사이킹런에서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는 사이킹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파이썬의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이킹런 안에 보면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셋들, 예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데이터 예제로 20개 뉴스그룹에 대한 분류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이제 뉴스그룹 아티클들이 쭉 있고요. 그게 사실은 20개 뉴스그룹에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뭐 운동에 대한 거,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거, OS에 대한 거, 또 뭐 종교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그룹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요게 요 구조가 번치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이킹런의 데이터셋들 그래서 예제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제 번치 클래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딕셔너리 비슷하게 이것들을 키로 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티클을 하나 보면 이 예제를 보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from 누가 썼는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있고 주제,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속, 그다음에 라인 수, 뭐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의 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어떤 분야인지가 또 레이블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읽어오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데이터셋은 사이킹런에 데이터셋이라는 모듈 안에 있고요. 요 데이터셋을 읽어오는 함수가 패치 언더바 20 뉴스그룹스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치 언더바 20 그룹스 했고요. 여기 서브셋 이퀄 all 하는 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뉴스 언더바 데이터에 놓고 실제로 요거에 데이터의 키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스파이드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 임포트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언더바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요거의 키를 한번 보시면 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 네임, 타겟 네임, 타겟, 디스크립션 이런 정보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읽어왔으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읽어온 거에서 보시면 지금 뉴스 언더바 데이터에 보시면 타겟이 있습니다. 타겟은 타겟 값, 그러니까 이제 분류 값이 되겠죠. 타겟 값을 지금 데이터 시리즈로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로 갖고 온 겁니다. 시리즈는 판다스에서 컬럼이 하나 있는 형태의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타겟을 갖고 와서 여기 value 언더바 count라는 건 여기 있는 값들의 빈도수를 세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서 sort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보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한번 또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언더바 데이터 점 타겟 네임스 하면 그렇죠? 실제 요 타겟은 사실은 숫자로 이렇게 0부터 19까지 있는데요. 그것의 이름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샘플로 하나 보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스파이더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판다스를 이게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로 읽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임포트를 했고요. 시리즈로 읽어드려서 그거를 소팅을 인덱스 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타겟 값이 0부터 19까지 해서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요 타겟 값이 0부터 10까지 20까지 19까지 20개고요. 그 각각에 속하는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수가 되고 그걸 이제 인덱스 순으로 소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타겟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저 0이 뭐고 1이 뭐고 이런 의미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이제 0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실제로 뉴스 그룹 이름이 되겠죠. 두 번째가 컴퓨터 그래픽스고 세 번째가 뭐 윈도우 뭐 이렇게 돼 있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뉴스 데이터 점 데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원서를 한번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뉴스 기사가 있고 이 기사에 어떤 타겟 값이 있겠죠. 그렇죠? 이 기사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 뉴스 언더바 데이터 점 타겟 첫 번째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8번 그룹입니다. 8번 인덱스 8이니까요. 인덱스 8에 해당하는 그룹에 속하는 아티클이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할 건데요. 분류를 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개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니까 우리가 텍스트 내용만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앞에 필요 없는 헤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푸터, 코테이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읽을 때 우리 아까는 서브셋 이퀄 all에서 전체를 읽어왔는데요. 여기 트레인 데이터만 따로 읽을 수 있고 테스트 데이터만 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패치 언더바 20 유스 그룹에서 읽어오는데요. 보면 트레인만 읽어오고 리무브 해가지고 요 헤더 빼고 푸터 빼고 쿼치 빼고 갖고 오겠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읽어온 다음에 그러면 트레인 언더바 뉴스에
기사들이 갖고 왔겠죠. 그 안에 X 부분, 그러니까 X 부분은 점 데이터 하면 그 기사, 아티클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요. 점 타겟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0부터 19 중에 하나에 여기 배정이 되어 있겠죠. 그 정답입니다.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요것들을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타입을 출력해보고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임포트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트레인 언더바 뉴를 갖고 오는데 이번엔 다 갖고 오지 않고 헤더고 푸터고 이런 거 빼고 갖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중에 또 훈련 데이터셋만 갖고 와라 이렇게 했고요. 갖고 온 다음에 X 부분, 그러니까 인풋은 X 언더바 트레인인데 요거는 거기서 데이터 부분만 갖고 와라. 그래서 X 언더바 트레인이 보면 11,314개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아티클들이 쭉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언더바 트레인은 이 이제 훈련셋의 타겟 값이죠. 여기 보면 그거를 갖고 온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Y 언더바 타겟을 한번 보시면 Y 언더바 트레인을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그 아티클의 정답이죠. 4번, 15번, 10번 이렇게 부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럼 요거는 보시면 아까는 그 누가 썼고 뭐 그쵸? 주제가 뭐고 소속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다 없어졌고요. 이거는 우리가 헤더를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그렇죠? 글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훈련 데이터셋을 읽어왔고요. 테스트셋을 읽어오는데요. 여기 다른 건 이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리무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테스트셋을 읽어왔고요. 그 테스트셋의 인풋 변수는 X 언더바 테스트에, 그 다음에 타겟 값은 Y 언더바 테스트에 이렇게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셋의 크기와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의 크기를 출력해보면 우리 아까 훈련 데이터셋의 크기는 11,314개 있고요. 테스트는 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7,532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더에서 같이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스트 언더바 뉴스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갖고 온 다음에 점 데이터에서 X 부분, 인풋 기사들 부분들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타겟 값을 Y 언더바 테스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Y 언더바 테스트가 7,532개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답 네이블이 여기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셋을 다 갖고 왔고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분류하기 전에 할 게 있는데, 먼저 이거를 전처리를 사실은 해야 되고, 전처리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함수를 써서 우리가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unt 팩터라이저라는 걸 쓸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 때 그냥 빈도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빈도수를 가지고 몇 번 이 문서에서 어떤 단어가 몇 번 출연했는지 카운트를 가지고 그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사이킹런의 피처 익스트랙트 점 텍스트 모듈에 보면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있고, 자,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임포트한 다음에 이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갖고 오는 거죠. CNT 언더바 벡터에서 만들었고요. 오브젝트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인스턴스에 피트를 합니다. 피트를 할 때 보시면 여기 훈련 데이터들을 줍니다. 훈련 데이터를 줘서 피트를 하고요. 피트를 하면 이 과정에서 뭘 하냐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쭉 보고 일종의 그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한 틀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 어떤 문서에 단어가 몇 번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 그 다음 줄에서 합니다. CNT 언더바 v vect transform을 하면 실제로 요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요거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거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서 만든 훈련 때 만든 걸 그대로 써서 트랜스폼을 적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구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서 아티클들이 구조화 돼서 키워드들을 차원으로 해서 구조화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거를 이제 결과를 쉐이프를 찍어보면 이게 이제 2차원인데요. 보면 요거 요쪽은 문서 수입니다. 우리 아티클 수가 되겠고요. 훈련 데이터셋에 우리 그 로우 수죠. 로우 수고 요게 이제 피처 수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지금 보면 10만 1,631개의 차원으로 이렇게 단어들이 나온 거죠. 그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이 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스파이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쓸 건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쓸 거고요. 임포트를 했고요. 실제로 클래스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을 CNT 언더바 벡트로 놨고, 그 다음에 PT에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실행을 해서 실제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하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트랜스폼에서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요거의 모양을 쉐이프를 찍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화가 되고 나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구조화된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써서 학습을 시키고 성능을 평가할 텐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쓸 때는 사이킹1에 있는 리니어 언더바 모듈 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능 착도로는 정확도를 볼 건데요. 사이킹1에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모듈 안에 있는 어큐리시 언더바 스코어라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파이썬에서 해본 친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훈련 데이터의 X 부분, Y 부분을 넣어서 피트 하면 여기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학습을 시킨 결과를 학습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학습시킨 걸 가지고 프레딕트를 쓰면 그렇죠? 프레딕트 함수를 써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셋에 X쪽 인풋 변수를 넣어주면 예측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측값 참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고 싶을 때 쓰는 함수가 어큐리시 언더바 스코어라는 사이킹1 아래 매트릭스 모듈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돌려봤을 때는 한 60% 정도, 60.5%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더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파이더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임포트 했고요. 어큐리시 언더바 스코어 함수도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오브젝트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트에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려서 제가 강의하고 와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썼는데요. 카운터 말고 단순 빈도수 말고 TF IDF를 써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TF IDF를 써서 하는 그 벡터라이저가 마찬가지로 사이킹1이 있는데요. 이거 TF IDF 벡터라이저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클래스 오브젝트 인스턴스 만들고 X 넣어서 피트 시키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해서 실제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아까는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카운트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텀 프리퀀시, 인버스 프리퀀시,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 스코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훈련 데이터도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까지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이더에서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아직도 지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돌아가고 있어서 그냥 강의 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제 TF, IDF 한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 카운트 벡터라이저 썼을 때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지스틱 회귀 분석 오브젝트 만들고 훈련 데이터인데 여기 X가 이번에는 아까는 카운터 쪽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TF, IDF로 벡터라이제이션 인풋이 들어갔고요. 프레딕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TF, IDF 이거를 넣어서 해보면 정확도가 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한 60.5%였는데요. 67.4%로 이렇게 성능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됐나 볼까요?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F, IDF 벡터라이저를 썼는데 그거를 조금 미세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불용어 처리라든지 그런 전 처리를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 하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톱워드 같은 걸 안 줬는데 TF, IDF 벡터라이즈를 부르면서 호출하면서 여기 보시면 stopwords equal English 하면 이 스톱워드는 제거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엔그램 언더바 레인지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를요, 엔그램이라면 2g, 1g, 2g, 3g 그런데요. 이렇게 두 개 연속되는 단어 조합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1g에서 2g까지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들도 보고 두 개가 같이 있는 것도 조합해서 또 보고 연속해서 요거 엔그램 레인지를 그러니까 늘려준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맥스 언더바 DF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도큐멘트 프리퀀시 최대값을 300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차원에 들어가는 피처 단어든 그렇죠? 엔그램이면 이제 두 단어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연속된 것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300번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오는 단어들은 포함시키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맥스를 너무 자주 출연하는 단어들은 빼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지금 300으로 정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톱워드를 준다든지 엔그램 레인지를 바꾼다든지 또는 그 도큐멘트 자주 나오는 도큐멘트 또는 적게 나오는 민 언더바 DF에서 적게 나오는 도큐멘트도 제한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다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TF IDF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코드를 여러분 드릴 테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한 TF, IDF 벡터라이제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또 동일하게 해본 건데요.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67.4%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69.2%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습 주제로 토픽 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모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서셋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주제들, 비슷한 주제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LDA, 잠재
딜리클레 할당이라는 방법하고 깁 샘플링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요. 이 예제에서는 우리 LDA를 써서 한번 토픽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셋은 앞에서 봤던 그런 20개 뉴스그룹 데이터셋을 그냥 쓰겠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좀 줄여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개만 일단 줄여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LDA 방법은 카운트 벡터라이저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LDA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제를 8개만 그냥 임의로 고른 겁니다. 20개 중에 8개를 골랐고요. 모터사이클, 스포츠 중에 베이스볼, 뭐 그래픽스, 윈도우스, 뭐 이렇게 정치 중에 이제 중동, 그다음에 뭐 종교 중에 크리스천, 뭐 일렉트로닉스, 뭐 의료, 뭐 이렇게 8개만 고른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패치 언더바 트레이닝 뉴스 그룹 할 때 이거는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다 하긴 하는데 리무브 헤더, 푸터, 커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스를 요 캐스트로 줬죠. 요 8개 카테고리만 골라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인데요. 요 앞에 2개는 아까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임포트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 LD 모듈만 임포트를 했고 카테고리를 요 리스트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8개 카테고리만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있고요. 자, 읽었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읽어보고 있고요. 다 읽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우리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써서 그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맥스 언더바 df를 0.95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맥스 df라는 게 아까 도큐멘트 프리퀀시의 맥시멈 값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안 보겠다 이런 건데요. 0.95 하면 이제 95%까지. 그러니까 도큐멘트에 95% 이상 출연했던 단어들은 지워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맥스 언더바 퓨처는 10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 만들 때 퓨처 수죠. 단어 수인데 이거를 1000개로 제한을 한 겁니다. 1000개로 제한했고요. 민 언더바 df도 2로 했습니다. 2로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어 중에 2개 이하로 나온 거, 2개 미만으로 나온 거, 한 번만 나온 거는 없애겠다는 거고요. 여기 스터버드도 잉글리시를 줬고, 앵그램 레인지는 1에서 2까지, 그러니까 2단어 조합까지도 보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써서 지금 퓨처 벡터라이제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피트하고 트랜스포머 이걸 한꺼번에 하는 함수입니다. 피트, 아까 보면 피트하고 트랜스포머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줘서, 뉴스 언더바 df의 데이터를 줘서 요 벡터라이제이션 했고요. 그러면 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다 읽어드렸고요.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벡터에서 만들었고요. 프린트 해보면 아직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보시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맥시멈 피처수를 1000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A를 적용하는데요. LDA는 함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턴트 딜리크렛 알로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 이름입니다. 이건 함수 이름이 아니라 이거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이 이렇고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드는데요. 이거 만들 때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n 언더바 컴포넌트를 8로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토픽을 8개를 찾아라 이겁니다. 8개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요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고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 카운트 팩토라이즈 된 결과를 인풋으로 줘서 피트를 시키면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되고요.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 해보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졌고요. LDA를 가지고 8개를 만들려고 지금 피트하면 이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하고 있고요. 학습을 하고 나면 이 LDA에 컴포넌트 언더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쉐이프를 하면 8, 1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디멘전이 지금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설명드리면 우리 데이터 자체가 1000차원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LDA를 하고 나면 나오는 게 8개 토픽별로 8개 0부터 7까지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 1000개 단어 0부터 999까지 있겠죠. 999번째 단어까지에 대한 연관성이 쭉 이렇게 컴포넌트 언더바라는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개 토픽별로 1000개의 단어 피처와의 연관도 숫자가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스파이더에서 이제 됐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관성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언더바 토픽스라는 함수를 새로 만든 건데요. 이 함수는 뭐를 하는 함수냐면 모델을 주고 모델이라는 거 LD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퓨처 네임들을 주고 왜냐하면 그 퓨처 번호만 있기 때문에 퓨처들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탑 모델 그래서 5개를 보고 싶은지 10개를 보고 싶은지 정해주면 3개의 인자를 가지고 뭘 하냐면 폼을 돕니다. 폼을 도는데 그 모델 컴포넌트별로 아까 컴포넌트가 8개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토픽이 8개이기 때문에 8번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토픽 번호 인덱스는 이게 처음엔 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인덱스를 골라내는데요. 여기 보면 토픽이 보면 토픽이 여기 있죠. 그렇죠? 토픽이 그 아규소트에서 결국은 아까 요 매트릭스에 요 리스트에 여기 점수들 연관성 점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소팅했을 때 작은 거부터 큰 걸로 소팅했을 큰 거부터 역순입니다. 여기 역순입니다. 큰 거부터 죄송합니다. 역순이니까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소팅했을 때 앞에 해당하는 큰 거부터 소팅했을 때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요 아그소트가 그러니까 인덱스를 리턴하고요. 그러면 그 인덱스들을 받아서 여기 보시면 인덱스 중에 앞에 있는 n개를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탑 n개를 추려서 결국은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이름에 넣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출력하는 건데요.
제가 스파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됐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LDA 한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쉐이프고 실제로 컴포넌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레이로 나왔고요. 네, 제가 LDA 컴포넌트 언더바를 LDA 언더바 컴프라는 변수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에다 넣었고요. LDA 컴프가 여기 생겼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넘파이 오브젝트인데요. 배열 형태의 넘파이 오브젝트인데 보시면 8개의 로가 있고 보면 여기가 1000개입니다. 그렇죠? 1000개 차원. 그래서 그 연관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LDA.component 언더바에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1000개 타픽에 대해 1000개 피처에 대해서 각 타픽별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0, 1, 2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피처 네임이 있습니다. 피처 네임이 있기 때문에 피처 네임은 여기 보시면 그 카운터 벡터 우리 아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get 언더바 피처 언더바 네임스라면 그 0이 뭔지 실제로 이름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피처 언더바 네임 하면 피처 언더바 네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은 사실 숫자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뒤에 보면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문자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숫자로 인덱스로 0부터 999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실제 문자 워드들이 뭔지가 여기 피처 언더바 네임, get 언더바 피처 언더바 네임스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얻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언더바 토픽스 방금 소개해드린 거에 보시면 LDA 모델을 처음 인자로 주고요. 피처 네임스를 줍니다. 피처 네임은 우리 지금 아까 만든 1000개짜리 리스트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탑 워드에서 지금 15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토픽별로 가장 연관성 있는 단어 15개를 반환해 달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문에서 보면 모델 언더바 컴포넌트 언더바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앞에서 보셨지만 모델 언더바 컴포넌트 우리 아까 그거를 변수에 하나 넣었었죠. LDA 컴프에 있었죠. LDA 컴프를 보면 이게 어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개 로가 있기 때문에 8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8번 반복하고 처음은 그거에 인덱스를 찍기 때문에 0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소트를 요 뒤에 부분이 이제 역순으로 큰 거부터 작은 거로 했을 때에 하라는 뜻이고 그거에 아게 소트는 인덱스를 리턴을 받아서 그러니까 큰 거부터 인덱스를 쭉 얘가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 형태로 그것을 또 앞에 n개까지만 잘라내는 거죠. n 넘버 오브 탑 월드까지 잘라내서 그거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쭉 붙이는 겁니다. 컨캣에서 붙여서 그걸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 함수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네,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건 아까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스플레이 토픽스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에 가장 연관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토픽은 이렇게 돼서 8개 토픽에 대해서 다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걸 옮겨놓은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 토픽은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2열세들 그래서 그렇게 상관 있는 단어들이 묶이지 않았고요. 두 번째 거는 종교 크리스찬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것들이 좀 묶여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네 번째 거는 FTP 그래픽스에 약간 컴퓨터랑 관련된 것이 묶인 것 같고요. 토픽 4의 경우는 터키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주제들, 중동에 대한 문제들이 묶인 것 같고, 토픽 5도 컴퓨터 이미지나 그래픽에 대한 것들이 묶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6군 보시면 헬스나 의료 쪽이 묶였고요. 마지막 토픽 7도 특별히 큰 주제에 대한 것들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문서 속에 있는 토픽들을 8개면 8개, 5개면 5개 이렇게 해서 묶어준 그런 기능이 토픽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개의 파이썬 코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3개의 코드를 가지고 충분히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텍스트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3가지 예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